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윤석열이 꺼내드는 지금 폭탄론이 여럿 있죠. 여러분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건보료 폭탄, 종부세 폭탄 이런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혼선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민주당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선대위가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대선에서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될 수 있죠. 그와 관련돼서 지적하는 사설이 좀 나왔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선대위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가짜 뉴스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뭔가 전문가의 어떤 집단들이 전면적으로 배치될 필요성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러한 사설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함께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의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겨레 기사입니다. 사설 종부세 폭탄론에 부안해동하면 대선도 멀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국세청이 22일 종부세 고지서를 이제 발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유주택의 가치가 상위 2%에만 드는 이 80여만 명만 이 고지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8%에 이르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경우에는 이를 구경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종부세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적자는 이들이 이제 부자 걱정에 마음을 보태고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부자, 그러니까 이 종부세라는 게 2%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금 폭탄이라는 그 비유 자체가 이 일반 국민들에게 크나큰 위력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을 이 한겨레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회가 지난 8월 1주택자의 그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올림에 따라 실거래가로 15억에서 16억 원인 이 주택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과열지역, 이 과열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 공시가격에 속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명목상 세부담이 늘었다라고는 하지만 1세대 1주택자들에게 적용되는 노령자 공제나 장기보유 공제로 실제 부담액은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이 과열지역의 중소형 아파트들은 여러분 좀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비과세 대상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보겠습니다. 다주택 보유자들한테서는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지난해보다 배 이상 세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올 수 있다고 하지만 이건 극소수에 그칠 것이라는 겁니다. 다주택 보유 가구들이 가족 간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서 종부세 부담을 줄이는 관행도 이미 자리 잡았던 부분도 역시나 이러한 극소수의 종부세 관련된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것에 보지 않는다. 극소수만 늘어날 것으로 본다라는 것의 이유가 지금 되는 거기도 하고요. 올해 1월에서 9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63,054건인데 연간 최대 91,866건을 기록한 같은 기간 65,574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지금 많다라고 합니다. 이런 실상을 알면서도 종부세 폭탄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의도가 세금을 줄이는 데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위 2%를 98%가 걱정하도록 하는 구도에서는 기득권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만큼 쉬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정도 이러한데 민주당은 제대로 반론 한번 펴지 못하고 있고 이래서야 조세정의는커녕 부동산 안정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폭탄론에 부안해동하다가는 대선 승리도 그만큼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설을 한겨레에서 내놓은 것이죠. 자, 앞선 사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이 종부세의 대상자는 국민들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는 1.7%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최상위 부자들에게만 그 대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2020년 기준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었으나 이것이 2021년 기준으로 11억 초과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비과세에 해당되기도 한 것이죠. 더 극소수가 된 겁니다. 자, 그리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공제나 이 노령 공제를 통해서 이 상당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도 중요한 대목이죠. 게다가 윤석열의 그 말도 안 되는 최악의 헛소리, 그거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한다라는 이야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국세라는 점, 그리고 재산세는 지방세라는 점. 그래서 재산세의 경우에는 세를 걷어들인 지자체가 가져가는 형식이기도 하고 결국 가장 많은 재산세를 걷어들일 수 있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걷어들인 예산이 그 어떤 지자체에 비해서 그 넘쳐나는 예산을 감당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강남, 서초, 송파에서 쓰는 그 재산세, 부자 동네다 보니까 예산은 어쨌든 많이 걷어들여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예산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구청들에서 하는 짓이 뭡니까? 그 부자들한테 재산세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50% 좀 깎아서 주세요. 깎아서 보내줘도 됩니다. 라는 식으로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종부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종부세의 제정 이유, 이게 이제
명문화된 것이 뭐냐면 종부세라는 게 부동산의 가격 안전 도모뿐만이 아니라 이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그리고 국민 경제의 이 어떤 건전한 발전을 기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울 지역에서 몰려 있는 우리나라의 1.7%에 해당하는 그 부자들한테 그러니까 종부세를 거둔 것을 100%를 이제 가난한 시군구로 보내가지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게끔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등장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종부세가 기초 지자체로 배분되는 금액이 21년 올해 예산 기준으로만 해도 4조 9천억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꽤나 많은 비용들이 지금 가난한 지자체의 예산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째로 해서 기초 자체 지자체에서 이제 복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어떤 예산에 사용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통이라든가 치안 등 여러 가지로 방면에서 활용이 되고 있을 텐데 윤석열이 말하는 지금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한다라는 소리는 결국 종부세를 그 지자체에서 걷어들이는 지방세 안으로 넣어놔가지고 한마디로 각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초, 송파 그리고 강남 등에서 걷어들여진 막대한 이 종부세 비용을 균형발전 비용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균형발전 비용을 애초에 그냥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자체는 그냥 망하라는 소리나 지금 다름이 없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는 것은 정말 당연한 그림일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러한 종부세 폭탄이라는 윤석열의 프레임을 이제 보수지 언론들이 죄다 이걸 받아 써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상위 1.7%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이 세금 폭탄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세금 폭탄이라는 키워드만으로 전 국민이 그 피해 대상자 마냥 부풀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집주인들은 다 이거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입자들은 그 여파로 인해서 전월세 폭탄을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피해 대상은 전 국민이라는 식으로 그 프레임이 자꾸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에 속고 있는 사람들, 그 속고 있는 사람들 98%에 속하는 국민들임에도 불구하고 2%의 부자의 심정을 대변해주는 정말 황당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것이 종부세에서만 발생되는 것일까?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정치적인 성향에서도 보면 가난한 사람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도 역시나 같은 문제입니다. 전혀 이 본질을 모르는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 국민의힘에서 어떤 자들을 대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들의 정치적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 기조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종부세와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부세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얘기하는 재산세 그 종부세를 통합시키겠다라는 거 그 아래로 하위로 들어가게끔 하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아무튼 2%의 부자들이 되려 윤석열의 발언에 그 황당함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면 정말 말 다 한 거지 않습니까? 98%의 그 국민에 속해 있는 사람이 2%의 이 재벌들을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이야기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즉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해서 지역 간의 그 불균형을 더 심각하게 부추기고 사실상 지방 소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든다라는 것이 이제 그 종부세와 어떤 재산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헛소리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을 텐데 이것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제대로 국민들이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걸 민주당 선대위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전문가들이 조직화해가지고 이걸 팩트체크를 해서 논리를 만들고 이걸 또 카드 뉴스화 한다고 하죠. 카드 뉴스화 해가지고 이거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다방면의 방법으로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잘 안 돌아가고 있어 왔던 것이 정말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그 하물며 종부세 관련된 팩트체크 하나만 그 쳐보더라도요 여전히 제대로 나오는 게 없어요. 죄다 보수지 언론들이 가짜뉴스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들만 파다합니다. 다 올라와 있는 게 종부세 문제점들 그리고 뭐 윤석열의 입장을 약간 대변하는 식의 그러한 논리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은 여러분들 그 기재부까지 반발을 하겠습니까? 사실상 기재부 홍남기를 비롯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사실상 정권을 교체하기를 바라는 이들이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의심을 사고 있는 기재부가 오죽하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 세금 폭탄론은 정면으로 반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오마이뉴스의 기사죠. 기재부가 보수 진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98%의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 과장된 우려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98%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을 것이고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더라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구라치지 마라. 오죽하면 기재부가 나서가지고 반박을 합니까? 근데 기재부도 나서서 반박을 했는데 민주당은 또 뭘 해요? 발빠른 대응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여지죠. 이것을 거의 대다수의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이거를 뭐 퍼다 나르고 그리고 선대위에서도 이것을 어떻게든 홍보할 수 있는 여러 방면에서의 그러니까 윤석열의 대응 논리를 만들고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 어디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하는 그런 곳이 없어요. 오히려 그 파워 페브커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언론의 역할을 하고 선대위의 역할을 하는 되게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재명 후보가 오죽 답답했으면 국민들이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선대위는 선대위대로 제대로 안 굴러가고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선대위를 끌고 가지 않으니 이재명 후보가 오죽 답답하면 그런 이야기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 민주당에 속해 있는 그 지지층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 민주당이 뭐 일부 지역에서는 애초에 그냥 선거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냐, 뭐 선거에 그냥 아예 포기를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회의원들은 대응을 안 해요. 선대위는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고. 윤석열은 어쨌든 종부세 폭탄이라는 이미지로 어쨌든 꽤 쏠쏠하게 이 언론 플레이를 성공을 한 거는 맞습니다. 결국에는 또 최근에 이제 건보료 폭탄이라는 키워드로 여론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단순히 윤석열이 굉장히 무지하다, 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넘길 만한 사안은 아닌 겁니다. 단순 세금 폭탄이라는 키워드에 마음을 조려하는 암담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 그 정치에 무관심한 중도층의 표심을 윤석열이 공략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그러면 이거를 모르는 국민들한테는 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팩트를 체크해줘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건보료 내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하는 짓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건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종부세에 이어서 건보료 정조준 했다, 윤석열 연일 정책 승부수, 뭐 이런 헛소리까지 나오고 있죠. 자, 윤석열이 지금 그 종부세 전면 재검토에 이어서 건강보험료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반문 대립각을 세우는 동시에 민생 정책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 아니 지금 건보료 요 개편하고 종부세가 지금 현재 민생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가만히 두고 있는 거죠. 자, 윤 후보 대통령이 되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검토하겠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 방향으로 점차 개편해 나가면서 고질적인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 건보료 폭탄,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 등 거친 표현을 동원하며 현 정부 정책을 강하게 비판. 건보료 지역 가입자 11월분 보험료가 평균 6,754원 인상된다. 국민 힘 빠지게 하는 또 한 번의 폭등 소식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정부가 저질러 놓고 왜 가만히 있는 국민이 세금 폭탄과 건보료 폭탄을 맞아야 하는가.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값이 같이 오르고 보유세 등 각종 세금이 늘어났다. 그러다 보니 집값과 전세 가격을 산정 근거로 하는 건보료도 자연스럽게 높아진다.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이 국민 부담 폭등의 도미노를 초래했다 라고 지금 윤석열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년 1월에는 모든 국민의 건보료가 1.89% 정기 인상된다. 지속 불가능한 보건 포퓰리즘, 문케어가 결국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실직해서 지역 건강보험에 편입되는 분들의 경우 소득이 없어졌는데 건보료는 폭증한다. 각종 세금 폭탄에다가 건보료 폭탄까지. 올해가 이것은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 정권 교체로 이 폭등의 사슬을 단호하게 끊겠다라는 식으로 윤석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윤석열의 종부세 폭탄이라는 그 키워드로 굉장히 진짜 쏠쏠한 이 여론에서의 이 맛을 봤기 때문에 이 건보료 폭탄이라는 형식으로 해서 또다시 이슈 몰이를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건보료와 종부세가 뭐 민생 정책의 문제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들이 뭐 사실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선거 활동을 하는 거랑 도대체 뭐가 다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석열의 입장에서만 종부세와 건보료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죠. 자, 일단 건보료. 그러니까 윤석열은 이거 부가체계를 자산 대신에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은 이 기본 바탕부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기사를 하나 보실게요. 기사. 의협신문의 기사인데, 건보료 부가체계 소득 중심으로 3단계 개편. 개편안의 골자는 재산, 자동차, 부가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보수의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적정화한다는 것. 개편안은 3년 주기로 3단계에 걸쳐서 추진한다. 이게 언제 나온 것이냐? 2017년 1월 23일자 기사죠. 그러니까 이미 2017년부터 여야가 합의를 해서 소득 중심 이 개편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년에 2단계 개편안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진행 중인 이 건보료 소득 중심의 부가체계 개편 이미 진행 중인 것인데, 이걸 윤석열이 다시 개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책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더욱 이를 다주택자들만을 위해서 대폭 인하를 더욱더 감행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 소득 중심의 건보료 개편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이 재산 중심은 부동산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소득 중심의 경우에는 급여 소득자나 영세 그 자영업자들, 그러니까 영세 자영업자들하고 그 급여 소득자에게 이 건보료를 더 걷게 되는 거죠. 재산 과표 부분이 낮춰지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일반 직장인들이 더 많은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나 소득 중심이 되게 되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들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내지 않는 그 사각지대를 더욱더 만들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예외성 소득으로 빠져있는 것들이 있게 만들어지게 되죠. 예를 들어 뭐 곽상도 아들 곽병채의 경우에는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대가성 그 퇴직금 50억 이거 건보료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소득이 없거나 적은 고령층의 그 보험료가 줄어드는 반면에 고령층의 경우에는 의료비 지출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강보험료 재원은 어쨌든 마련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계속 생기는데, 문제는 한쪽에 건보료를 낮춘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 재정상의 적자분을 그 메꾸기 위해서 해결을 위한 건보료를 어디서 그 재정을 확보할 것인지가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것이죠. 그런데 고액 자산가들의 수백억 그 재산, 이미 그 고액 자산가들의 수백억의 재산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소득 부분을 만들지 않고 소득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최저 건보료를 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소득이 찍히는 일반 직장인들, 서민들의 지갑에서 건보료 재원이 상당 부분 충당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명박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명박 175억 원의 재산을 신고를 했는데 건보료로 월 2만 원 냈다라는 거,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짓이죠. 부자들만 혜택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은 현 정부의 그 내년 건보료가 무슨 폭탄에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헛소리를 퍼뜨리고 있는데, 건강보험 전 그 지역가입자 789만 가구, 여기서 261만 가구, 즉 3분의 1 가구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라고 하죠. 그리고 263만 가구, 역시나 3분의 1 이 가구는 오히려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그리고 세대당 평균 보험료 증가폭도 그 내년에 1.89%라는 거, 지난 3년 사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보험료 그 인하된 3분의 1 가구들의 경우는 또 심지어는 2018년에 16.4% 인하된 것에 비해서 무려 2배 늘어난 33.3%예요. 이 부가 체계가 개편되면서 기존 공제 금액에 더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공제하고, 거기에 향후에 이제 기본 공제액이 5천만 원 그 예정되어 있는 거, 그리고 재산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 가지고 피부양자에 탈락해서 신규 지역 가입자가 된 사람들한테는 보험료 일단 절반만 내라, 이런 공제 혜택들도 존재를 하죠. 근데 윤석열은 이걸 싸그리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게다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 주요 복지국가들하고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지금 뒤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기득권층, 보수 정치권, 그리고 이제 언론들에 의해서 논점이 이것이 마치 그냥 도덕적 해이 문제와 의료기관들의 과잉진료 문제만으로 부각돼가지고 비판으로 계속 해왔던 것인데, 결국에는 이들이 사보험 시장하고 금융 자본들과의 이해관계만 대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의 이러한 발언에서도 결국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이명박 때처럼 건보료의 혜택을, 막대한 혜택을 쥐어주겠다, 니들은 돈 내지 마, 서민들 지갑에서 털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인들부터, 그러니까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세를 쪽쪽 빨아먹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불평등 플러스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윤석열은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발언과 행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종부세 폭탄과 건보료 폭탄이라는 그 개소리에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된 게 제대로 대처를 안 하니까 이 대다수의, 상당수의 그 국민들이 이거 뭐야, 세금 폭탄이라고? 이번 정부 쓰레기네 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최상위 계층에 있는 부자들만을 위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인데, 이게 전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런 주장으로 확대되고 왜곡되는 방향으로 해석이 되면서 국민들의 비판과 플러스 윤석열의 지지율이 뒷받침되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러한 뒷받침되는 지지율을 털어낼 수 있는데, 이거를 선대위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안 됐던 거죠. 결국 그 대선 기간에 가장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인데, 그 중요한 시간들을 다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 윤석열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의 무지함, 그리고 철학도 책임감도 뭐 정의감도 뭐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사회 악을 마치 우리를 대변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분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따라서 선대위가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를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있어 왔던 것들, 이재명 후보 정책에 대한 홍보 역시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줬던 것들, 이들이 과연 이번 대선을 제대로 준비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게 의심스러울 정도의 모습을 보이면서 결국엔 이번에 윤석열 폭탄 발언에 휩쓸린 이 시민들은, 그 피해 입은 시민들은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근데 그나마 어제 오후 그 4시에 이제 긴급의원총회가 있었죠.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뭐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해요.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후 4시 긴급의원총회 이제 송영길 대표 이제 발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국민과 당원에게 신속한 의사결정과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기동성이 부족했다. 자리에 앉아 일 안 하는 선대위 원팀은 이제 버리겠다. 의원 중심이 아닌 청년 등 전문가 참여 국민 선대위로 새로 출발하겠다. 의원들은 국회에만 있지 말고 지역구로 내려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만나라. 의원들 SNS 글 쓰고 소통해라. 그래서 SNS 소통 다음 총선 때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겠다. 언론 탓만 하지 말고 우리가 언론이라는 생각으로 선대위 공보다는 빠르게 언론 대응을 강화해라. 남은 15주간 일주에 이재명 후보 지지율 1%를 쌓아 올린다는 마음으로 뛰자 라는 것으로 지금 결국에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바닥을 잡았다라고는 합니다. 여지껏 선대위 안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통정리가 안 되어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너무 황당하고 사실 분하지만요, 제발 부디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선대위를 탄탄하게 구성해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제발 이번에 그렇게 확고히 이러한 이야기들이 정리돼서 공표가 되었으면 그 약속을 꼭 지켜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조직 내 이 교통정리가 안 되는
부분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뛰어들어서 제발 이걸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좀 해주길 바랍니다. 정치 참 이게 뭐 선거 때만 오면은 항상 정치 자영업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이래저래 내가 교통정리하겠다라고 막 뛰어들면서 여러모로 내가 해보겠다 제가 해보겠다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거나 또는 서로 달라붙어 보겠다고 달라붙다가 이게 뭐 3,000% 빠진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 개인의 어떤 욕심과 이해득실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그 교통정리가 쉽사리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개개인의 이해득실을 따지지 말고 진짜 목숨을 걸고 임한다라는 마음으로 촛불 정부를 탄생시킨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서 좀 함께 해주기를 간절히 좀 바랍니다. 네, 제발 이 선대위 잘 굴러가겠다라고 갈 수 있다, 잘 만들겠다라고 다짐했으니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역시나 결국 공표가 됐으니 네, 함께 기다려 보시는 걸로 하시죠. 네. 자, 오늘은 이만하고 마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 다음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